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요즘에도 고아가 있을까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엄밀히 말하면 전 자발적 고아예요. 고아로 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어릴 적 전 친구들이랑 고무줄 놀이하고 공기놀이 하는 대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지냈어요. 어린 제 눈에도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른 저의 삶이 납득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다른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지를 꿈꾸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자라는 동안 저는 도대체 나는 무슨 잘못된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일까를 생각하며 어두운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새어머니 때문이었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얼굴과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분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예, 너는 젓가락질도 못하니? 아, 이리죠. 젓가락질 다 배울 때까지 벌써고 있어? 저의 어린 시절은 온통 새어머니에게 혼나는 나날로 채워져 있었어요. 젓가락질을 못해서 밤에 이불에 오줌을 싸서 심부름을 제대로 못해서 저는 늘 혼나는 아이였어요. 새어머니는 제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대신 눈치껏 스스로 다 익힐 때까지 혼을 내고 벌을 주었어요. 전 뭔가 주어진 미션을 잘 해야만 그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존재였죠. 아빠가 너무 오랜만에 집에 왔지? 우리 딸 이거 먹어봐라. 네가 좋아하는 치킨 사왔어. 새어머니가 저에게 유독 엄격했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데려온 제 또래의 딸과 잘 친해지지 못하는 무뚝뚝한 성격이셨고 그래서 저만 챙기는 것처럼 느낀 새어머니는 늘 불만이셨죠. 아니, 우리도 치킨 좋아하는데 당신은 꼭 자기 딸만 그렇게 챙기더라. 나 섭섭해지려 해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선 티를 내지 않았어요. 당시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면서 무척 바쁘셨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만 저에게 교육한답시고 엄하게 굴었죠. 아버지가 계실 때는 혹시나 제가 불만을 털어놓을까봐 단둘이 절대 있지 않도록 자기 딸을 꼭 끼게 하는 등 나름의 방법을 썼어요.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넌 이제 찬밥 신세래. 엄마 없는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라던데? 그니까 넌 이제 내 부하야. 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들어야 해. 알았어? 딸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어서 사사건건 저를 괴롭히는 통에 정말 집이 싫었어요.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미운 짓만 골라 하는 팥쥐 같은 아이였죠. 한 번은 아무도 모르게 제 가방에 자기 필통을 넣고 제가 훔쳐갔다고 이르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크게 혼이 난 적도 있었어요. 작은 악마 같은 그 아이가 새어머니보다 미울 때가 많았죠. 그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집이 아니라면 어디서 살아도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데려가니까 둘이서 손 붙잡고 집에 잘 와야 돼. 알았지? 자, 올 때 맛있는 거 사 먹고 조심해서 와.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5분 거리의 학교를 꼬박꼬박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던 새어머니가 일이 있다고 못 오는 일이 있었어요. 낯선 동네로 이사온 자기 딸 때문에 등하교를 돕는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새어머니의 모습을 참 좋게 보셨죠. 그래서 새어머니는 그 무엇보다 그것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싫었지만 이미 엄마라는 자리를 제대로 꿰찬 여자를 어린 제가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데리러 못 온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저 나름 앙큼한 계획을 세웠죠. 엄마가 돈 준 걸로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저기 큰 길까지 가면 큰 마트 있잖아. 거기로 가자. 새어머니의 딸은 모르는 길을 가기 싫어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그곳에는 TV 광고에서만 보던 회오리바도 있다고 하니 금세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그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저 혼자 마트를 빠져나왔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니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금세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 그 아이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작디 작은 두 발로 저는 정신없이 뛰고 또 뛰었어요. 그 애가 곧 집으로 가 새어머니에게 이르면 금방 어른들이 찾으러 올 테니까요.
큰 길을 따라 정처 없이 걷다가 산을 넘기도 하고 냇가를 건너기도 했는데 어둑어둑한 저녁이 되자 너무 배가 고프고 다리가 아파 길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절 누군가 발견해 신고했고 눈을 떠보니 경찰서였어요. 경찰 아저씨가 집이 어디냐, 아버지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지만 제가 끝까지 말을 안 하고 버티자 저는 결국 신원 미상으로 보호소를 거쳐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사실 저는 그 당시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걸 말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뿐이었죠. 손에 쥔 거 그거 목걸이니? 내가 깨끗이 닦아줄 테니까 이리 줘. 너무 그렇게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파. 그때 저는 손에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집에서 가져온 건데 엄마가 생전에 차시던 목걸이였죠. 아빠 서재의 작은 상자 속에 있던 걸 놀다가 발견했는데 새어머니가 뺏을까봐 본능적으로 그걸 숨겨왔었어요. 별 모양의 특이한 목걸이가 너무 탐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목걸이 하나를 달랑 들고 집을 나온 거였어요. 제가 끝까지 버티고 주먹을 쥔 채 손을 펼치지 않자 원장님은 포기하고 그냥 두셨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이나 저는 손을 펴지 않았다고 하죠. 나중에 안 얘기지만 원장님은 이미 그때 눈치를 채셨다고 해요. 제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도망친 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본인이 엄마가 되어 저를 꼭 안아주며 키우겠다고 결심하셨대요.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행복했어요. 가끔 아버지가 그립기는 했지만 자주 보지도 못하고 그나마 새어머니와 그 딸 앞에서 제 편도 속 시원하게 들어주지 못한 아버지여서 그랬는지 너무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맨날 혼만 내던 새어머니보다 늘 따뜻하신 보육원 원장님이 더 엄마처럼 느껴졌죠. 같이 지내는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도 너무 좋았고요. 새어머니 딸처럼 절 괴롭히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덕분에 보육원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저는 점점 더 밝고 책임감 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어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말도 이쁘게 하니? 밥은 또 어찌나 예쁘게 먹는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너무너무 기대된다. 넌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널 믿어. 원장님의 무한한 사랑과 편안한 보육원 생활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이거 잘못된 건가? 비상연락망에 집 주소가 없네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자라왔습니다. 저를 낳거나 저와 피와 섞인 것도 아닌데 물심양면으로 절 키워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비상 상황에까지 연락을 드리며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은 혼자이고 아직 지낼 곳을 찾지 못해 주소를 적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그때 제 주소가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새로운 미래도 마찬가지로요. 대단한 꿈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내 한 몸 먹고 살 든든한 직장이 필요했기에 고만고만한 회사 여럿에 서류를 넣었는데 면접 때마다 왜 주소가 없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단 한 곳에서만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다니는 저희 회사였죠. 나중에 다 들키고 곤란해지느니 미리 다 털어놓고 시작하자는 의미로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면접관 분들은 제 대답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회사에 다니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면접에 합격한 날 원장님은 저를 부둥켜 안으시면서 우셨어요. 제가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며 몇 번이고 얼굴을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이제 겨우 취직한 건데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보육원의 자랑이 되겠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당분간은 제 앞가림하기도 버거울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약속하고 떠날게요. 여기 아이들이 매일 간식으로 먹는 빵 하나, 그림 그릴 때 쓰는 색연필 하나까지 모두 후원품이라는 거 알아요.
어릴 때는 보육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했는데 커서 제 인생을 책임질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키워주신 거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번 돈 일부는 꼭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후원자가 되고 싶어요. 아주 작은 후원자이겠지만요. 원장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꾹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겉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던 봉투를 내미셨어요. 그래, 나는 네가 꼭 그렇게 되리란 거 믿는다. 그런데 지금은 월급 받기 전이잖니. 아직까지는 도움 받아도 된다. 이거 가져가서 꼭 따뜻한 물 나오고 깨끗한 방 얻어라. 많지는 않아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사비로 마련한 거니까 엄마가 주는 쌈짓돈이다 생각하고 편하겠어. 응? 대체 얼마간 모으고 얼마나 간직하고 계셨는지 꼬깃꼬깃해진 봉투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꼭 이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육원을 떠났죠. 보육원에 들어올 때는 목걸이 하나뿐이었지만 나올 때는 목걸이와 원장님이 건네주신 봉투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들과 함께 든든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원장님이 주신 돈과 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조금을 더해 고시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원장님 덕분에 깔끔하고 그리 좁지 않은 여성용 고시원의 방을 얻을 수 있었죠. 회사 근처여서 걸어다니며 차비 아끼고 점심값이 아까울 땐 집에 와서 공짜로 제공되는 라면을 먹고 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제 사정을 아는 회사 동료들은 좋은 게 있으면 저부터 챙겨주면서 가족처럼 아껴주셨죠. 회사가 집처럼 아늑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이건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서 일 제일 잘하신다고 부장님이 그러시던데 저 조금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에서는 격리 파트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대졸 사원으로 입사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죠. 제가 선배이다 보니 신입사원이었던 남편에게 일을 가르쳐주다 정이 들었는데요. 남편은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인 유복한 집에서 자라 생각까지 여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에도 혹시 시댁에서 반대하실까 제가 전전긍긍하는 저를 보며 전혀 걱정할 일 아니라고 여유를 부렸죠. 우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히신 분들 아니야. 오히려 돌봐줄 딸내미 생겨서 좋아하실걸. 걱정 마. 안 잡아먹어. 반대하시면 깔끔하게 헤어지자는 생각으로 독한 마음 먹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마당까지 있는 예쁜 2층 집에서 상냥한 미소로 뛰어나오시는 어머니를 보자 독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거실에서 기다리시던 아버님도 아빠 미소를 보이시며 어서 오라고 반겨주셨죠. 애한테 얘기 들어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있어요. 참 대견하네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으니 키워주신 분들도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를 그냥 엄마 아빠다 생각해줘요. 우리는 딸 하나 가져본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이니까 아들만 누려서 얼마나 벅벅했다고. 허허, 물론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못난 건 아니에요. 오해 말아요.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온 거 보면 나 닮아서 안목 하나는 끝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남편이 왜 그렇게 여유를 부렸는지 그제야 알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세상에 없는 따스한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쁜 집에 이렇게 따뜻한 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그동안 힘겨웠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다니던 회사도 계속 다니고 보육원에 조금씩 후원도 이어갈 수 있었죠.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딸처럼 저를 대해주셨고 때로는 저도 정말 시부모님이 친부모처럼 느껴졌어요. 속이 깊은 남편도 항상 제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했죠. 자, 결혼 선물.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목걸이 내가 깨끗이 다시 다듬어 달라고 했어. 자기가 끝까지 사양했지만 그래도 결혼 예물인데
다이아 하나는 박아야 할 것 같아서 가운데 다이아도 넣어봤어. 내 성이니까 꼭 받아줘. 사랑해.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남편은 엄마가 남긴 목걸이를 가공하고 다이아몬드까지 넣어서 선물했죠. 저는 그 소중한 목걸이를 평생 걸고 있겠다고 다짐했어요. 돌아가신 엄마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보육원에 결혼기념으로 냉장고랑 세탁기도 보내고 원장님께 가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절까지 하고 오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저한테 어떤 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결국 입사 당시 면접 때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어릴 적 얻어왔던 기억을 모두 잊고 완전히 새로워졌고 새로운 삶이 너무나 달콤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죠.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니 근데 여기 사무실이 왜 이렇게 칙칙해? 주말에 인테리어 새로 가능해요? 책상도 너무 낡았던데. 아 그리고 김사원 말이야. 구졸사원이죠? 스타킹 올이 다 나간 것도 모르고 아까 회장님까지 계신 회의실에 들어왔더라고. 여기 사원 자기관리 수준이 왜 이래요? 아주 기대 이하네요. 제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회사에 처음으로 사직서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든 건 바로 새로운 팀장님 때문이었어요. 입만 열면 날카로운 말이 날아가고 지나만 가면 시베리아 혹한이 몰아치는 공포의 상사였죠. 특히 고졸사원들을 대놓고 무시했는데 나가라고 하는 말보다 더 무섭게 소문을 만들고 이미지를 추락시켜서 스스로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드는 질이 안 좋은 상사였어요. 아참, 구하라고 하던데 맞아요? 요즘도 구하가 있나? 전쟁통도 아니고. 그럼 구하라서 우리 회사 들어온 거예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뭐 그런 거? 입사할 때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 그럼 일종의 낙하산인 거잖아. 부모 없는 게 빽이라니. 어디 부모 있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어? 이런 걸 회의실에서 사원들 앉혀놓고 농담이라고 짓거리는 팀장은 사람을 말로 죽이는 타입의 인간이었어요. 그 어떤 시련도 굳굳이 버텨왔던 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 될 수 있었을까 의심이 됐고 회사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고 있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 어디에나 있어. 우리 회사나 되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 일 하나는 잘하나 봐. 자리가 비어서 급하게 데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걸린 거지 뭐. 스트레스 풀어, 응? 이제는 남편의 다정한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당한 게 별로 없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됐죠. 너무 당해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사람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도 그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순 없기에 참고 또 참으며 회사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곧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도련님도 주말에 집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어요. 타이밍이 좀 절묘했지만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글쎄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바로 팀장이었던 거예요. 도련님과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오는 팀장을 보자 남편은 너무 놀라 의자에서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저는 팀장의 얼굴을 본 순간 어머니를 도와 준비하던 잡채를 모두 땅에 쏟아버리고 말았죠. 평소 침착한 성격의 저희 부부가 그런 놀라는 모습을 보이자 어머님 아버님이 더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죠. 어머, 두 분 많이 놀라셨나 봐요. 사실 그러실 만도 하죠. 제가 공과사를 칼같이 구분하는 성격이라 진작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아는 체를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인연이에요? 제가 아주버님 형님과 한 직장에서 그것도 한 부서에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그 회사 다니신다는 말 듣고 제가 헤드헌터한테 부탁해서 경력직 지원한 거예요. 가족끼리 함께하면 든든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버님, 어머님? 팀장님,
아니, 동서는 제가 도련님의 형수이고 남편이 형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그걸 알면서도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죠. 손이 동서를 기선제압하기 위해서였는지 집안에서 제 위치를 내려놓고 싶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 평생 안 만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운명의 장난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마치 어릴 적 새어머니의 딸처럼 말이에요. 너 1학년 3반이지? 나도 너희 학교 다녀. 나 너 전부터 알고 있었어. 엄마한테 제 공부도 못하고 엄마 없다고 놀림당한다고 했더니 불쌍한 애라고 봐주라고 했어. 엄마가 너희 아빠랑 결혼하면 더 불쌍해지니까 그냥 내버려두라고. 내가 보기에도 네가 좀 불쌍해 보여서 아는 척 안 했어.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니까 잘 지내보자.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이미 저의 존재와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접근한 새어머니와 그 딸이 떠오르면서 동서의 얼굴이 마치 그 아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겨우 아문 상처가 다시 터져버렸고 불안과 공포,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절 괴롭혔죠. 그들을 겨우 피해 새 인생을 찾았는데 운명의 도돌이표가 저를 지옥 속으로 몰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에선 반기를 들었지만 저와 남편은 어떤 의견도 없이 도련님과 동서의 결혼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터라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죠. 그럴 명분도 힘도 없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한 후 새어머니와 딸처럼 동서는 본격적으로 가시덤불을 세워 저를 올감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시부모님이 안 보실 때만,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 내내 저를 부려먹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부서 직원 모두가 결혼식 때 참석해 저희가 가족관계라는 걸 다 아는데도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는 엄연한 팀장 사원 관계인 건 알죠? 상하관계 명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회사 사람들 눈치채지 않게 팀장 대우 깍듯이 잘해줬으면 좋겠고 공과사 제대로 구분해서 처신해줘요. 그럼 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니까 내 자리에서 백 좀 갖다 줘요. 아, 빨리! 가방 가져다 달라는 심부름은 기본이었고 사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복사를 해오라는 등 동서는 저에게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남편은 물론 이제 막 입사한 막내 사원들까지 민망할 정도였죠. 저도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분명한 상하관계였고 동서가 아니라 못된 다른 팀장이 왔어도 그 정도의 갑질은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그렇다고 가족끼리 있는 데서 복수를 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저희 시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서였죠. 사실 동서의 인성이 별 볼 일 없다는 건 시부모님도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계셨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동서의 아버지 회사와 시아버님 회사가 협력관계였기 때문이죠.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동서 아버지 회사에서 제품 제작을 시아버님 회사에 하청하는 관계였는데 주요 거래처였기 때문에 심기를 건드리기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동서와 도련님이 유학 시절 만나 알고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와 다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초스피드로 결혼까지 한 거였는데 도련님 사업 역시 아버님, 동서 아버지 사업과 얽혀있기 때문에 복잡한 함수 관계에 의해 이 결혼은 유지되어야 모두가 윈윈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별소리 못했던 거였어요. 저기 지금 특별히 중요한 일 하고 있는 거 없죠? 나 연관계획안 발표했잖아요. 그거 나 대신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건 팀장님 중요 업무인데 제가 어떻게... 내가 좀 바빠서 그래요. 우리 팀 업무는 내가 다 하고 있잖아. 다들 능력들이 달리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그것도 하려니까 내가 이 손목이 다 시큰거려서 병원에 가봐야 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데 불만 있어요? 팀장회의 때 각 팀에서 연간 계획안을 발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연례 행사인데 그걸 저 같은 사원에게 맡기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하다 이젠 자기 고유 업무까지 저한테 맡기는 게 참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엔 할 말을 해보기로 했어요. 저 팀장님이 무엇을 시키든 제가 하는 게 맞고 쭉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팀 연관 계획이라는 게 회장님 결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 보고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요? 지금 나한테 발톱 세우는 거예요? 내가 퇴근 시간 다 되어가는데 일 시켰다고? 아니, 지금 누구 앞에서 이건 아닌 것 같네 영역이 어쩌네 하면서 토를 달아요? 토를!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님 사업 지금 위기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손절하면 큰일 난다는 것도? 솔직히 고아라 시댁 지원 사격해줄 친정도 없잖아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 고아가 신분 상승에 시집 잘 갔으면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게 있지 아닌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 무식한 거야. 암튼 잔말 말고 다 되면 내 자리로 갖다 놔요. 저기요. 매번 공과사 구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여기서 집안 얘기는 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끝마다 고아 하시는데 그게 뭐 그렇게 흠이라고 매번 족쇄라도 채우듯 올가매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족들 생각해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한테 갑질하시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이 건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팀장실을 나가려는데 분노에 찬 동서가 저를 향해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화장품 파우치를 던지더라고요. 야,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남편 형수라고 사람 대접해줬더니 네가 진짜 사람인 줄 알아? 잘 풀려서 며느리지. 식모나 다름없이 살 뻔한 주제. 뭐가 어쩌고 어째?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당장 할 일 제대로 줄게. 잠깐. 거긴 나가지 말고 딱 써있어. 잠깐만. 저기 가습기 있지? 사무실에 있는 모든 가습기 물 다 채워와, 당장!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매일 발로 차며 놀던 동네 똥개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자 겨우 찾아낸 방어막이 가습기 물을 채우느라는 것이라니 참 한심하고 딱하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게 웃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야, 너 지금 웃었니? 고아년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감히 웃고 있어 지금? 결국 동서는 선을 넘어 제 뺨을 후려치고 말았죠. 팀장실은 전면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하도 시끄럽게 악각대는 통에 팀원들이 모두 일어나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어이가 없었고 다시 한번 실수를 하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동서는 제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고 흔들었는지 순간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죠. 어릴 적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유일한 엄마의 물건이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제게 선물해준 그 소중한 목걸이를요. 이제는 제가 뚜껑이 열려 동서를 밀쳐버리고 목걸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동서고 회사고 뭐고 저에게는 그 목걸이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그 아수라장 같은 사무실에 남편이 달려들어왔어요. 남편은 다른 부서와 회의 중이었는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자 팀원 중 하나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당신 괜찮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란 남편이 팀장실로 들어와 쓰러진 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 목걸이를 찾느라 남편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책상과 소파, 테이블 아래를 기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목걸이를 찾아 헤맸죠. 그러지 않으면 제 인생이, 제 존재 자체가 저 팥쥐 같은 동서에 의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때 회의 중 남편이 갑자기 귀신 홀린 듯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간 것이 마음에 걸린 회장님이 직접 사무실을 찾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회장님 말에 동서가 갑자기 얼굴을 바꾸며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죠. 어머, 회장님. 저희 팀원이 저랑 회의를 하다가 그만 목걸이를 떨어뜨린 모양이에요. 그걸 이렇게 같이 찾아주겠다고 팀원들이랑 팀장인 저까지 나서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팀이 이렇게 가족 같아요, 회장님. 아, 그래요? 그럼 나도 도와야죠. 여기 바닥에 떨어진 거 맞지요? 그러면서 갑자기 팀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어다니면서 목걸이를 찾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이없었지만 회장이고 뭐고 전 당시 제 목걸이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꾸 없이 정신없이 목걸이를 찾아 헤맸어요.
동서와 다른 팀원들도 회장님처럼 바닥을 기면서 목걸이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뒤 회장님의 등이 들썩거리더니 갑자기 통곡을 하시는 거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리로 모일 수밖에 없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약삭 빠른 동서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 회장님을 위로했고 팀원들도 목걸이 찾기를 멈추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오직 저만이 계속해서 목걸이를 찾고 있었죠. 목걸이 찾으셨네요. 역시 회장님이시라 다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서가 회장님으로부터 목걸이를 받아들였는데 회장님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놔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별이, 네? 우리 별이가. 알 수 없는 말을 되뇌며 눈물을 보이던 회장님은 갑자기 저를 돌아보셨고 제 얼굴을 보더니 거의 쓰러져 있듯 통곡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회장님, 왜 그러세요? 저희 팀원이에요. 저희 팀원이 무슨 잘못이라도? 뭐?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그게 사실이에요? 이 목걸이 주인이 맞아요? 네, 제 거예요. 회장님은 단숨에 달려와 저를 와라 끌어안았고 영문도 모른 채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어야만 했어요. 동서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절 노려봤죠. 회장님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다듬더니 절 보고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별아, 나 모르겠니? 이 아빠 모르겠어. 네? 아빠요? 그제야 저는 그분이 제 바로 앞에서 저를 보며 오열을 하고 있는 그분이 제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도 어린 시절이고 아버지는 늘 바쁘셨기 때문에 얼굴도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번듯한 회장님이 되신 데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머리가 하얗게 새셔서 제가 못 알아봤던 거였어요. 네가 그렇게 살아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이렇게 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줄은.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이 어린 것을 찾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회장님, 아니 아버지는 제가 사라지던 날부터 무려 5년을 시금을 전폐하고 저를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사업도 접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자 새어머니와 딸은 관계를 정리하고 집을 떠나버렸고요. 단서라고는 아버지가 서재에 고이 간직해둔 엄마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것뿐이어서 목걸이를 가진 아이를 전국 곳곳으로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만약 아이가 커서 찾아오면 번듯한 아버지로 마주하고 싶어 사업에 매진했고 이 회사를 키우게 되신 거였어요. 사업이 자리를 잡은 후에도 열심히 찾아 나서셨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저를 찾지 못하자 절반쯤 체념한 상태에서 그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신 거였죠. 아버지 또한 이름이 흔한 이름이셨기에 저는 당연히 회장님의 아버지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별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미안해. 이 목걸이의 별 모양이 무슨 뜻인지 아니? 네 엄마가 너 가졌을 때 우리 사이에 별이 생겼다고 내가 직접 제작해서 엄마에게 선물로 준 거였어. 그래서 네 이름도 별이었고. 그거 기억하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자 어릴 적 아빠가 들려주시던 별 목걸이 사연이 생각났고 저 역시 다리가 풀릴 정도로 오열하며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동안 억지로 잊고 살아왔던 소중한 제 어린 시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이름도 바꾸고 집 주소랑 전화번호도 절대 말 안 하고 살았으니 어떻게 저를 찾으실 수 있었겠어요. 어린 마음에 집이 너무 싫어서, 새엄마랑 그 딸이 너무 싫어서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전 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고 사연을 들은 팀원들도 함께 울었어요. 단 상상도 못한 전개에 뇌의 회로가 멈춰버린 동서만은 그 자리에서 입을 꽉 다물고 꼼짝없이 서 있기만 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지옥 그 자체였을 거예요. 이 소식은 곧 회사 안으로 퍼졌고 아버지가 저를 찾아 헤매던 사실을 알고 있던 임원들은 직접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의 사연을 들으며 격려와 용기를 주셨어요.
그중에는 제가 입사하던 때 면접관이셨던 분들도 계셨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회장 직속 비서실로 발령내셨어요. 사내방송을 통해서 솔직한 마음을 밝히며 전 직원의 박수까지 받으시면서 말이죠. 직원 여러분, 여러분을 자식처럼 아끼고 함께 잘 먹고 잘 살자고 늘 강조해왔지만 정작 저는 자식도 잃고 평생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30년 만에 금쪽 같은 자식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회사 안에서요. 직원 여러분 모두가 저희 부녀의 상봉을 축하해 주신 걸 압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만이라도 제 딸을 제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부녀 간의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전례 없던 특급 인사를 할까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딸을 찾은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 진심으로 잘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직원들에게 정중히 인사했고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직원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가까이 있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부녀 간의 정을 나누었죠. 저를 만난 날 아버지는 가장 먼저 시댁으로 가셔서 시부모님께 큰 절을 하며 인사를 드렸어요. 사연을 들은 시부모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저와 함께 보육원에 가서 원장님께 또 한 번 큰 절을 드렸어요. 한참을 엎드려 울먹이며 못 일어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는 많이 늙으신 원장님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다면 동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저와 남편이 동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서도 눈치가 있는지라 입 다물고 얌전히 지내는 통에 동서의 민낯을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셨죠. 그런데 남편과 제가 비서실로 올라간 뒤 얼마 뒤 동서에 대한 직원들의 갑질 피해 신고가 줄줄이 회장실로 들어왔고 심지어 한 인턴 사원은 팀원들한테 막말하는 동서의 동영상을 찍어 증거 자료로 제출까지 했어요. 그 속에는 물론 저도 등장했고요. 결국 동서는 스스로 짐을 싸야 했는데 마지막 출근 날은 지하 주차장에서 몰래 숨어있던 직원들이 동서를 향해 계란을 던지는 바람에 무서워서 주랭랑을 쳐 짐도 못 챙기고 떠나야 했어요.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였죠. 집에서는 다행히도 쫓겨나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시아버지 회사와 독점 계약을 하는 바람에 동서 아버지 회사와의 관계가 큰 의미가 없어졌어도 남편에 의해 시부모님이 동서가 저에게 한 행동을 알게 되셨어도 그리고 그런 모습에 실망한 도련님이 동서를 대놓고 비난할 때도 시부모님은 동서를 내치진 않으셨죠. 가족이었으니까요. 다만 아버님의 따끔한 충고에 동서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긴 했어요. 다 그네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마음은 없다. 나도 잘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라. 너는 결국 그 입으로 망할 거다. 그러니까 입 조심하면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게 네 살 길이야. 이후 동서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만 조용히 와서 조용히 밥만 먹다 가는 신세가 되었고 저는 쭉 시댁에서 살면서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됐어요. 회사에선 든든한 아빠가, 집에서는 든든한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 편이 되어주셨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벽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너무 좋다고 해줘서 가족과 회사 식구들을 초대해 성대한 결혼식을 할 생각이에요. 마치 축제처럼요. 물론 동서도요. 동서 그 축제 같은 결혼식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앉아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한때는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젠 제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하루하루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모든 분께 보답하면서 더 멋진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행복하세요.